네, 안녕하세요. 만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 6기 최우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인데 내용이 좀 많아져가지고 걱정했거든요. 아무도 안 들으실까봐. 네, 우연찮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이 만바를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RNN은 아시겠죠? 그래서 RNN 보시면은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인풋 들어가서 어떤 행렬 곱셈을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아웃풋을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델인데 이 친구의 단점이 학습 속도가 느리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하나씩 토큰 하나씩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병렬화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롱텀 디펜던시가 존재했었죠.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은 초기에 넣었던 시퀀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맨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쪽에는 빨간색 네모가 없죠. 네, 그래서 롱텀 디펜던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또 다른 백그라운드로는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랜스포머 구조는 토큰마다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니까 n제곱의 연산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 또한 이제 이 어텐션 매트릭스를 계속 저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효율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 메모리의 병목 형상으로 시퀀스가 길어질 때 조금 느리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SSM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바로 가는 길이 조금 긴데요. SSM을 하고 LSSL, S4, 그 다음에 만바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바를 준비했는데 논문이 4개더라고요. 너무 길어. 일단 SSM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M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은 전기전자에서 나오는 LC 회로나 이런 것들의 한 예시로 어떤 그 수식들이 미분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되고, 스테이트 자체는 현재 그 상태를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과 RNN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조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식을 살펴보면 H'T는 AHT 플러스 BXT, YT는 CHT 플러스 DXT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HT가 히든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XT는 인풋, 그리고 YT가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이 들어가 있죠. RNN이랑 조금 다른 점인데, 미분한 히든 스테이트에 미분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형태로 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XT 쪽은 그 인풋을 바로 아웃풋 쪽으로 넣어줄 때 스킵 커넥션으로 넣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N과 SSM이 그래서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RNN은 보시는 것처럼 행렬 곱셈을 하고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산화 과정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RNN이고, SSM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T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해를 구하게 되면 지수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SSM 자체가 컨티뉴어스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따로 컴퓨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하는 과정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위에 컨티뉴어스 SSM에서 이제 디스크리트로 바꾸려면은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아까 행렬 곱셈을 할 때 그 A, B, C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델타 값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 개발자가 지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특히 A가 중요한데, A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A로서 그 컨티뉴어스한 시계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근사할 수 있느냐, 그거를 A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히든 스테이트에 A를 곱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또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오른쪽 수식들 보시면 맨 위에가 컨티뉴어스한 수식이고, 그 아래가 이제 이산화를 하는 과정인데, 이제 A에서 A 바로 이산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어공학 쪽을 하면은 이제 엑스포넨셜 델타 곱하기 a를 계산을 해야 하고 b도 마찬가지로 이산화를 해야 되는데 b는 b 바를 구할 때 이제 델타 a의 인버스 그다음에 뭐 저런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거쳐서 a 바와 b 바를 히든 스테이트와 인풋에 곱해가지고 그 히든 스테이트 그 이산화된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아웃풋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산화를 했는데 SSM이 아까 이산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산화를 했는데 그럼 RNN이랑 진짜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 RNN은 리커런스 모드만 가능하죠. 근데 SSM은 컨볼루션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에서 LSSL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LSSL은 리니어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SSM 모델이 이미 그 제어공학 그러니까 전기전자에서 사용됐던 거고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에 맞춰서 그리고 딥러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딥러닝화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런스 모드 자체는 RNN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언폴디드 시킨 그 형태는 RNN과 똑같죠. 중요한 게 컨볼루션 모드인데 컨볼루션 모드를 이제 개발하게 된 동기가 그 yn 값을 구해보니 y0는 글씨가 좀 작네요. 그 PPT 각자 올려서 좀 봐주시면은 y0 자체는 cb바의 x0 그 다음에 y1은 cA바 B바의 x0 더하기 cB바의 x1 이렇게 해서 y2는 cA바의 제곱에 B x0 플러스 cA바 B바 x1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모든 개수가 행렬 C 곱하기 A의 n승 곱하기 B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계산하겠다는 게 이 LSSL의 가장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리 A와 B, C가 모두 정해져 있으니까 A바, B바 그리고 C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널을 아예 계산을 해버려서 미리 그 인풋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에는 아예 그냥 커널을 바로 곱해버리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컨볼루션 모드로 학습을 빠르게 하겠다. 이게 LSSL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살짝 문자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예 시퀀스가 3개짜리 데이터에 대해서 커널을 저렇게 미리 계산을 해놓고 옮겨가면서 아예 y0 그리고 y1, y2가 이렇게 나오죠. 그 1D 컨볼루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할 때는 다음 데이터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데이터 토큰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RNN 그 언폴디드 하듯이 리커런트 모드로 추론을 하게 되고 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모든 데이터의 시퀀스를 알기 때문에 커널을 곱해서 한 번에 그 y 값을 구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엑스포넨셜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테일러 곱을 통해서 저렇게 근사를 때리고 그리고 행렬의 선형대 수학을 들여보셨으면 행렬의 제곱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연산 복잡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 이제 S4라고 불리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좀 길죠? 다음에 행렬 A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렬 A는 이전 스테이트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든다. 이때 A의 크기가 커지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더 많은 시퀀스의 정보, 더 긴 시퀀스의 정보를 모조리 다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롱텀 디펜던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게 크게 만든다면 메모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전 모델에서는 A를 랜덤 초기화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히포라고 하는데요. High Order Polynomial Projection인데 그 왼쪽 거는 사실 히포 아니고 제가 예시를 위해서 가져온 건데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아실 텐데 그 10개짜리를 더한 거랑 뭐 30개짜리 더한 거, 80개짜리 했을 때 저 사업파에 더 근접하게 근사를 하게 되죠. 그것처럼 메인 아이디어 자체는 다음 그 직교하는 함수들을 이제 더해서 원래 시계열 데이터를 근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식이 르장드르 방정식이 되는데 구체적인 방정식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렬을 그 르장드르 방정식을 통해서 앞에 붙는 개수들이 저 행렬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삼각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삼각 행렬을 이용을 하고 이걸 A로 행렬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그 S4 논문에 써 있었고 그리고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대각화를 통해서 행렬을 좀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논문에서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그 르장드르 방정식 그 행렬을 가져와서 조금 더 다른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메인적으로는 그 히포 르장드르 행렬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대각화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SSM이랑 히포 그리고 이산화 과정을 합쳐서 스트럭처드 SS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4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만바입니다. 네, 만바는 SSM과 LSSL 그리고 S4가 두 가지 태스크에서 푸어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첫 번째 태스크가 셀렉티브 커핑 태스크인데 저런 시퀀스가 있을 때 두 가지 그러니까 뭐 그 중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가져온다는 그런 태스크고요. 두 번째가 인덕션 헤드 태스크인데 인덕션 헤드 태스크는 그 문맥을 추려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를 그 가져온다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SSM과 LSSL 그리고 S4가 굉장히 성능이 낮았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를 봤을 때 컨텍스트 베이스드 리즈닝이 부족했다.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잘 성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토크마다 노테이션을 새로 계산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앞선 구조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던 SSM을 보면 다른 인풋에 대해서 아까 ABC가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이 다를 때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모든 토큰에 대해서 다 동등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바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S4 모델의 컨텍스트 베이스드 리즈닝을 합친 게 셀렉티브 SSM 모델이라고 하고 셀렉티브 SSM 모델의 게이티드 구조 그러니까 그 GRU나 LSTM 보면은 어떤 스테이트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들어온 인풋은 받고 이런 걸 게이트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합친 것을 이제 만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셀렉티브 SSM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저렇게 왼쪽에 그림처럼 있을 때 아래 매트릭스 ABC는 그 S4에 있던 모델들의 그 행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드렸듯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셀렉티브 SSM에서 그 만들어낸 그 파라미터인데 아이디어 자체는 뭐냐면 그 BC와 델타를 아예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게 셀렉티브 SSM의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스텝 사이즈와 BC를 학습을 하도록 만들었고 행렬 A 자체는 고정이라고 했는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입력에 따라 동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논문에 쓰여 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사실 A도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논문 자체에서는 고정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델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보면 포게팅 스피드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어공항에서 그 고유값이 그러니까 A의 고유값이 그 음수로 갈 때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 엑스포넨셜에 고유값이 음수로 간다고 생각하면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히든 스테이트를 더 많이 포게트하게 되고, 아까 그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델타가 커지게 되면 히든 스테이트를 더 많이 포겟하고,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하고, 델타가 작아지게 되면 히든 스테이트는 덜 있고 그 인풋은 조금 덜 집중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텐션과 같은 그런 것을 구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S4까지는 LTI 시스템이라고 해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었지만 이번 셀렉티브 SSM에서는 그 매트릭스가 다이나믹, 그러니까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LTI 시스템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컨볼루션 계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럴라이제이션이 깨지게 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차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러럴 스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럴 스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저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보면은 왼쪽 그림을 보면 x0와 x1을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간단한 예시긴 한데 가져온 사진들이 이 시퀀스를 모두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x0부터 x7을 더한 값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x0만 더한 거가 지금 D3를 보시면 맨 밑에 왼쪽이 x0만 더한 거, 두 번째가 x0가 x1을 더한 거, x0부터 2 더한 거, 0부터 3 더한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일 첫 번째 줄에서 x0, x1을 먼저 더해서 밑에 내리고, x1과 x2를 미리 더해서 내리고, x3와 x2와 3를 더해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차용을 해서 그 셀렉티브 SSM에서도 저렇게 x0가 들어왔을 때 h0와 bx를 미리 계산해두고, 그 다음에 x1이 들어왔을 때 h2와 bx3를 저렇게 미리 계산해두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볼루션이 깨지는 것을 조금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어웨어 알고리즘인데, 설명을 드려보면 GPU에는 두 가지 램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SRAM이고 두 번째는 D램에 해당하는 HBM인데, 둘이 속도가 SRAM은 19TB고 HBM은 1.5TB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것이 그 트랜스포머 구조나 그런 것들의 속도가 느림의 이유다라고 찝어줬고, 그래서 그 이제 텐서가 들어왔을 때 D램에서 SRAM으로 복사해서 계산하고, SRAM에서 다시 D램으로 결과를 복사하고, 그런 것들을 복사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둘이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논문 저자는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시로 트랜스포머에서도 플래시 어텐션 같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하드웨어 친화적인 알고리즘을 연구한다라는 걸 예로 들면서 자기들도 하드웨어에 친화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보시면은 D램이 사라지고 SRAM으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SRAM에서 모든 계산을 다 진행해버리겠다라는 게 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Discretization Step with 델타, 그러니까 이산화 과정과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계산된 그 C를 곱하는 멀티플리케이션의 과정을 모두 SRAM에서 진행하고, 이후에 아웃풋만 HBM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복사하는 시간을 줄인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알고리즘의 시간을 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XT가 밑에 들어왔을 때 저 초록색 박스는 HBM에서 진행되는 거고, 주황색 선과 그 히든 스테이트는 SRAM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XT가 들어왔을 때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BT와 델타 T 그리고 CT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모두 이제 이산화 과정을 거쳐서
저 A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드웨어 친화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이 포워드 패스 할 때 원래 중간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고 백 프로파게이션 해야 되니까 HBM에 다시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필요 없다. 그냥 HBM 저장 안 하고 포워드 패스 바로 끝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게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백월드 패스,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다시 계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걸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오히려 성능이 더 안 좋아지지 않았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바 구조는 H3가 아까 말했던 S4 모델의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좀 연구를 더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게이티드 NP, 아까 말했던 게이트 구조를 합쳐서 만바 구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바 구조의 가장 큰 메인 포인트는 만바 구조라기보다 그 셀렉티브 SSM 자체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SILU 함수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번 쌓아서 그 멀티 헤드 어텐션을 만드는 것처럼 만바 구조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다음은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퍼포먼스가 부족했다고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푸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가 셀렉티브 커핑이었고 두 번째가 인덕션 헤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 그 게이트 구조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그 게이트 구조보다 셀렉티브 알고리즘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S4 모델에 대해서 S4 말고 S4 모델 맨 위에 S4 모델을 봤을 때 레이어만 S6, 그러니까 셀렉티브 SSM으로 바꿨을 때 그때 어큐러시가 18%에서 97%로 수직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게이트 구조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밑에 실험들에 대해서도 레이어를 셀렉티브 SSM으로 바꿨을 때 어큐러시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덕션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입력 초반의 패턴을 시퀀스 후반에서 유도해서 반복 생성하는 태스크다. 그래서 이전에 해리포터, 그러니까 시퀀스 제일 초반에 해리포터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다면 후반에도 해리 다음 단어로 포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덕션 헤드라고 하고, 실험했을 때 모델 자체는 만바 구조를 두 개로 겹친 투레이어 모델을 사용했고, 이제 디멘전 자체는 만바는 64개, 그리고 다른 기타 멀티헤드 어텐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H3 이런 SSM 모델에 대해서는 128 디멘전으로 진행을 했고, 다양한 시퀀스 데이터셋 자체는 다양한 시퀀스의 길이 2의 6승부터 2의 20승에 달하는 시퀀스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보시면은 점선 있는 데가 학습을 시킨 데고, 거기서부터 인덕션 헤드를 진행을 했을 때 멀티헤드 어텐션이나 H3 이런 것들은 시퀀스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만바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셀렉티브 SSM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게 유효했다. 다음으로 이제 더 실험을 넓게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게 되는데 스케일링 러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축 자체는 파라미터를 늘려가면서 퍼플렉시티를 퍼플렉시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인데, 모델 자체는 125 밀리언 파라미터 사이즈부터 1.3 밀리언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 이 실험 자체를 GPT-3를 평가했던 그 실험 방식 그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자체는 파일 데이터셋 찾아보니까 어떤 언어 모델을 위한 긴 시퀀스라고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만바가 보라색인데 가장 밑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확실하게 다음 시퀀스를 예측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실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실험은 제로샷 이밸루에이션입니다. 제로샷 이밸루에이션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추가 학습이나 예제가 따로 없이 이미 프리테인드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 일반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위에 X축 자체는 데이터셋에 대한 거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모델들인데 다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어큐러시 자체도 거의 5, 6%씩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그 다음 실험으로는 DNA 모델링을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어떤 시퀀스의 일환으로 DNA 모델링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자체는 6레이어 모델을 사용을 했고 데이터셋은 인간 게놈 전체를 가지고 있는 HG38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좀 아래에 보시면 스케일링 러어 언더 휴먼 게놈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한 거고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실험이 좀 더 저는 흥미로웠는데 영장류들의 DNA를 분류하는 실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5가지 종에 대해서 그 종을 DNA 시퀀스를 보고 종을 분류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모두 5가지 종이 DNA의 99%가 일치하기 때문에 분류가 원래 힘든 건데 만바가 되게 좋은 어큐러시가 거의 마지막에 80%까지 올라가는 그런 좋은 성능을 내주는 거에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컨클루전으로 가보면 리미테이션 자체는 병렬화가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오히려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스케일에 대해서 검증이 부족한데 실험 자체가 오픈소스 다른 LLM을 사용할 때 오픈소스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7빌리언 파라미터 스케일까지밖에 실험을 못했다고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실험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리미테이션을 좀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거기에 받쳐주는 생태계들이 많지만 만바는 이번에 새로 연구된 모델이고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리미테이션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네, 결론으로는 SSM 기반에 대해서 셀렉티브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서 픽스드 파라미터들을 인풋 디펜던트 하도록 바꿨고 그 다음에 병렬 스캔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어웨어 알고리즘은 SRAM에 작성을 하고 HBM에 저장한 횟수를 줄였다. 그리고 리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맨 처음에 모티베이션으로 트랜스포머의 시간 복잡도가 n제곱 때문에 느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후에 실험 결과로 트랜스포머와 비교했을 때 연산량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만바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를 넣을 때 제곱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선형적으로 알고리즘 자체가 작동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대신에 병렬화는 좀 안 되는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까 만바를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도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SRAM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를 CPU로 대체를 시켜보면 그 SRAM은 캐시에 비유할 수 있고 HBM은 DRAM에 비유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캐시가 DRAM에 비해서 용량이 작잖아요. 그걸 잘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GPU에 대해서도 SRAM이 용량이 작고 그래서 긴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모든 시퀀스를 한 번에 SRAM에 다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청크를 나눠서 그래서 청크 나눠서 청크 1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청크 2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안 됐나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이는데 그 실험 한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모델을 어떤 태스크에 적용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만든 건지가 첫째로 좀 궁금하고 네. 두 번째로는 좀 기계 공학적인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트랜스포머 모델 설명해 주신 것들도 있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대체할 만한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만한 모델이라고 연구가 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 셀렉티브 커피잉이나 아니면 인덕션 헤드 같은 거에 대해서 셀렉티브 알고리즘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있는 시퀀스 모델링들이 많잖아요. 랭귀지 모델링이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DNA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랭귀지 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DNA 모델링 그리고 사실 오디오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건 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아까 그 어떤 공학이라고 제어공학. 제어공학적인 부분에서 나왔던 게 사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제 여기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용되는 이 필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필드에서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서 딥러닝 시퀀스 모델 쪽에서 사용하려는 의도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어공학이나 그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트레이드 오프가 있지 않았나 그게 한계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